남한에 대해서 일단 뭐 정보가 없잖아요. 예. 뭐 어떤 나라인지 뭐 어떻게 사는지 그걸 이제 삐라나 대북 방송으로 이제 듣고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충격 먹은 거는 그 이윤평 기순 비행사. 기순 비행사 이 사진인데 아, 이 사진 뭐야, 이거네. 우리가 보던 그런 사진이 아닌데? 이거 딱 보고 야 저렇게 그 저 자유 세상에 가서 행복히 사는구나. 참. 그다음에 뭐 가족 사진, 뭐 가족과 같이 그 저 유원지 가는 사진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 야 저기 완전히 그 저 자유로운 딴 세상이 이런 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그 말하자면 그 굉장한 부러움. 네. 우리는 언제 저런 자유 세상을 만날까? 그런 걸 그 꿈으로 간직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북한군 사이에서 이윤평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투기를 몰고 월남했다. 이 뉴스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려지죠. 그게 당국이 뭐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군대는 한 3일 동안 고초를 겪었어요. 뭐 당의 신임을 배반하고 뭐 이윤평이 뭐 어떻게 나갔다 이러면서 3일 동안 뭐 비판서 쓰고 뭐 사상투쟁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맨 그 전군 그 아무 그 죄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3일 동안 고달 받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요? 오히려 역으로 선전해준 꼴이 돼버렸네. 그래서 뭐 자기네 그걸 방지하겠다고 뭐 이 뭐 사상 교양 한다고 했지만은 이윤평이라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나갔다는 거를 그 반대 급부로 다 알게 된 거죠. 아니 북한에서 장교시면은 삐라 몇 장 본다고 사실은 쉽게 동요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그 배급도 괜찮게 나왔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 설명이 필요한데 네.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기 전라남도 광주시예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인데 그 6.25 때 북한이 점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서중학교인데 지금 그 광주 1고 거기 그 북한이 점령해가지고 거기 북한 사단 캠프가 됐어요 군대. 우리 아버지가 그 학생 회장이었는데 뭐 이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이런 거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 시기라 유엔군 그 포로들이 있잖아요. 네. 그 미군도 있고 그 미군 포로들 그 사단 캠프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네. 데려와서 우리 아버지 영어 잘한다니까 총 들이대고 야 통역해라. 뭐 총 들이대고 하라는데 안 할 수가 있어요? 통역했죠. 그러니까 포로 신문 말하자면. 그다음에 도망갈 때는 이게 전쟁이 필요하다 끌고 간 거예요. 납북되신 거죠, 아버지? 네. 이렇게 데리고 가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보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강요해서 했던 어쨌든 자기네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 통역을 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김정일이 후배로 두고 이제 공부를 했죠. 우리 아버지 고향이 그러니까 난 우리 정체성이 남한하고 이런 거. 내 고향이 저기 남한 광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 고향에 대한 그 애정 그런 데로부터 더 많이 좀 연구하기도 하고 호기심 가지고 많이 본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소자님 그 당시에 소자였을 때 근무하시던 부대는 어디에 있었어요? 황해남도 배천군 금산리에 있었어요. 황해도? 황해도인데 이 예성강 하구인데 예성강 하구 따라서 이게 강 북처럼 이렇게 쭉 그 철책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바다고. 근데 강 너무 개풍 2군단이고 강 건너서 이게 4군단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강화도가 한 3, 4km? 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깝네요. 이게 잘 보이고 이러죠. 그러면 그 당시에 대북 막 방송 이렇게 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들리죠. 우리가 북한에서 또 그 저기 뭐야 그 방해 방송이라고 방해 전파 날리지 거기서는 이 전기가 없으니까 밤 12시간 또 못해요. 그것도 출력 높여 가지고 이렇게 서로 출력 경쟁하는데 아무리 출력이 높잖아요. 잘 들리죠. 그런데 이제 사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체제 경쟁에서 이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잖아요. 남북한의 삐라도 조금 다른 내용들을 담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이용평 씨 그 삐라 내용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보셨겠네요. 다 많이 봤죠. 이응평 그런 사진뿐 아니라 이제 그 한국의 그 저 잠실
그 체육관 개관, 왜냐면 88 올림픽 준비하면서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뭐 연설문, 그다음에 뭐 이 여성들 뭐 비키니 사진이요, 뭐 그 황장엽 선생 그 기자회견한 그 소책자, 대량 뿌렸어요. 그건 뭐 좀 정부가 할 때니까 국군 심리전단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최전방에 일본 시다치 회사가 만든 그 TV에다가 소나무다고 북한 상표를 붙여서 줬어요. 근데 그거 이제 봉인을 다 해놨죠. 채널 이게 못 보게. 근데 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채널 봉인해진 게 이게 굳어지면서 이게 흘러서 빠져요. 그렇게 돌리면은 KBS하고 MBC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저 송혜 선생님이 하는 그 전국 노래잖아요. 그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칼라 TV도 아니고 흑백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화려하진 않았는데 지금처럼 장교들이 이제 몰래 밤에 이렇게 싹 보는데 그것도 퍼져버리고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딱 이렇게 보다가 그다음에 라이브로 그 명가수가 나와서 노래 한 번 딱 부른 것도 돌리고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또 친한 사람 다 마음이 통하고 있는 사람은 같이 보게 된다 이렇게. 뭐 이게 속속하면서 같이 보게 되는데 이 양반이 이게도 장교인데 딴 사람하고 또 이렇게 뭐 저기 자기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보다가 걸린 거예요. 한국 방송을. 그 보이던 게 밤에 저 야간 순찰 같은 걸 좀 떠요. 딱 봤죠. 보는 거. 그래가지고 딱 왜 보고 하니까 분당 보이부 가서 잡아갔어요. 보이부 가서 견디는 사람 없다 이거든요. 그렇죠. 이 고문이다 뭐 이거 쉽게 말해서 다 뭐 몸물까지 토해내야 되니까 네. 너 옛날에 누구하고 봤어? 그렇지. 나하고 봤더니 나도 그 정치원 승수 가야 되는 거죠. 100%죠. 예, 그러니까 정치범 성수라는 건 종신형인데 거기서 그 고통을 하면서 뭐 몇 살 년 더 살겠다 이러다가 그 고통스럽게 죽느니 뭐 그 내가 죽던가 아니면은 남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온 거죠. 사실 그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탈북도 하고 하는데 휴전선에서 탈북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포예요. 거기서 이제 도망가는 거는 직사에서 그냥 쏴 죽여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잡히면 무조건 총살이에요. 근데 총살인데 북한에서 총살 당하는 장면을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주 처참한 그 처지에 빠지는 게 두렵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내가 거기 있어도 죽고 그 뭐 여기 뭐 가다가 좀 죽어도 죽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온 거죠. 나는 여기 있으면 죽어. 평생 감옥에 있고. 자, 그렇다면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입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부대를 나가야 되니까 일단 어느 때 체포하려고 올지 모르니까 그게 9월 8일이었어요. 9월 8일. 9월 8일. 이제 막 여름 끝나고. 9월 8일 날 잡아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나도 9월 8일 날 튄 거죠. 바로 그냥 바로. 그 다음 날이 구구절인데 북한의 국경절이죠. 공화국 창건이. 제가 이게 이제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구절을 택하신 거예요, 서장님이. 그러니까 구구절이 어떤 날인가 하게 되면 김일성, 김정일 생일, 그리고 또 당창건 기념일과 더불어 북한의 10대 명절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거 북한에서는 공식 명칭은 어떻게 부르냐면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만큼은 해외 주재 공간들에서도 뭐 외교관들이 100% 다 쉬거든요. 휴식일입니다. 가장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탄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다 쉬죠. 국가가 전부 뭐 군대도 쉬고 뭐 외교관도 쉬고. 그다음에 이 구구절이라고 하면은 원래 북한 군대에서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군관들이 술도 좀 먹어요. 술 좀 먹고 이 병사들은 돼지고기하고 이제 떡을 먹잖아요. 일상적으로 잘 못 먹은 사람은 음식에도 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요. 맞아. 기분 좋은 거지. 가장 그 경계가 완전히 그 엉망이다고 그럴 때가 명절 아침 같은 명절이죠, 명절. 근데 이제 전날 그 중요한 날인데 전날 어떻게든 이제 위험하니까 부대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네, 나갔죠. 나갔는데 거기는 지대가 또 논벌이면서 금이 많이 나와, 사금이 많이 나요. 모래금. 군인들 저 부대마다 또 외화벌이 과제를 또 줘요. 뭐 예. 금 이렇게 하나. 금을 조금 삥땅을 찾죠. 띵땅을. 한 16g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
나가지고 이제 시장 갔잖아요. 장만. 가가지고 빵깡도 사고. 빵깡이? 물통. 물통. 원래 물통이죠, 그게. 물통. 그래서 딱 사가지고 그다음에 빵도 좀 사고 사탕도 좀 사고. 일단은 은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날 못 나가면은 자기도 해야 되고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가장 그 점에 철책에서 가까운 집 있잖아요. 그 마을이에요, 마을. 네. 그 집에 갔죠. 그 어느 그 부대에 그래서 그 외화벌이 여기다 이제 전개하는데 네. 작업장 나는 선발대로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돼지고기 한 5kg 하고 쌀 5kg 쭉 가져가서 들어갔죠. 그 정도 걸리셨다. 아 이게 금이 있었잖아, 금이. 돼지고기 한 kg 300원 할 텐데. 그러니까 재워주지. 너 좋아서 하죠. 이거 돼지고기 보지도 못했는데 돼지고기 5kg 가지고 입살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까 빵통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5리터짜리 술통을 가져왔네? 사신 거예요. 이 몰래 삥땅 쳐놓은 금, 사금 갖고 이걸 다 한 거. 그다음에 이제 며칠간 묵으실 숙소까지 구하시고 예성하구에서 강화도까지 요거 2개로 과연 어떻게 헤엄쳐서 나왔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다를 헤엄쳤다고요? 진짜로? 하나 더 있네. 우리 그 저 김종민 씨한테 좀 시범을 좀 보일까요? 알겠습니다. 재밌다. 이렇게 풀면 재밌는데요, 이거. 직접 제조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배에다 딱 대고. 맞아. 느낌. 우리 딱 붙어야 되니까. 그다음 이게 그 낙하산병들은 이게 다 이 바다리 밑으로 이게 돌아간다고. 군인이시니까. 우와. 다 뒤에 이게 딱 하나 대고 두 개가 두 개를 연결이에요? 필요하신 거예요? 2개.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수영한다기보다 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갈 텐데 근데 잘. 소름 저게 왜냐면 돼요? 이게 봐야 되니까. 시야를 봐야 되니까. 이게. 이거를 예.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앉아서 그냥 막 이렇게 뒤에서 이게 아이고. 네. 괜찮아요. 절박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운전하려고. 너무 탄탄해요. 앞에는 일단 너무 탄탄해요. 꽉 매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와.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물살 이렇게 가르면 가는 거죠. 이렇게 동동 떠가지고. 그렇죠. 아니 나름 치밀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물놀이 가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것도 바다를 헤엄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물통 2개에 이걸 가지고 내려간다? 좀 무모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무슨 뭐 여기 앞에 있는 섬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글쎄 뭐 무모한 건 맞지요. 무모한 건 맞는데 목숨을 걸었다 했잖아요. 이제 뭐 거기 가만히 있어서 뭐 순종하면서 잡혀가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난 뭐 죽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칼도 하나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각되면 뭐 도매 커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각오가 있으니까 그 무모하긴 무모한 거죠. 저는 사실 아까 그 예성강하고 이제 강화도 그 지도가 직선거리잖아요. 그러면 북한도 분명히 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철책선, 전기선, 그리고 주변의 지뢰들, 그렇지. 매설을 아마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넘고 왔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거긴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예성은 하고예요. 그러니까 거긴 지뢰를 못 심어. 그러니까 지뢰를 먹고 더 어려운 게 저 자연 장애물을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바다. 그게 바로 물통이 자연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첫째, 긍정이세요. 긍정파. 수 있다. 각오도 하겠다. 죽음을 저렇게. 근데 뭐 사즉생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지만, 있죠. 죽자고 하니까 또 살더라고요. 뭐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이제 하니까 또 살더라고요, 그거. 아니 정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예성강 하구에 높이 2m의 철조망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220V 우리 가정용 이 정도 전압에 이제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5m 앞에 또 다른 고압선이 있는데 앞에 건 220V였잖아요. 여기는 무려 3,300V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가면 소리가 웅 들려요. 전기 흐르는 소리가. 그리고 정말 가까이 가면 탁 달라붙는 순간이 있어요. 일단은 바닷가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소들도 있을 테고. 감시 초소들이 다 있죠.
50m 간격으로 이제 감시 초소들이 다 촘촘히 배치돼 있죠. 50m면 바로 앞이에요. 잘 보일 텐데, 잘 보일 텐데. 그래서 예성강 그 하구에 그 가까이 갔을 그 벼밭에 이게 숨어 있는데 10시가 돼서 새까만데도 초소에서 말소리가 나서 야 자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딱 그 기다리고 계속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되니까 조용하고 말소리가 없더라고요. (220V) 전선이 있잖아요. 그거는 겨우 공장감 있죠. 군대들 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거기는 괜찮아. 전기가 안 통하니까 괜찮아요. 공장감에서. 또 채니까 넘어가고. 근데 그 고압선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타니까 가까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와. 근데 다만 이게 높질 않아요. 이 정도 높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 줄이 이렇게 가 있는데 이렇게 세 줄이. 그도 위험해. 그거는. 근데 북한이 그 전기 사정이 굉장해가지고 24시간 통화시키지 못하고 그 작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르죠. 작전 시간만 통과시켰는데 딱 들어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그 도마 있잖아요. 이게 체조 선수들 도마 흉께서 이렇게 흉께서 넘어간 거죠.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이렇게. 아무리 높이가 낮아도 5m 정도 이렇게 자란 거 갈 때 위에 떨어졌는데 그게 아주 에어백처럼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착지 시켜주더라고요. 웃으면서 하신 얘기인가요?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 전기선 철책하고 고압선을 넘었잖아요. 갈 때 집에서 이 가구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데 뭐 좀 빽빽빽 소리 나는 게 5시야. 밝아오니까 이제 보잖아요. 어떡해요. 자, 갈 때 숲에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안에는 북한 사람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그렇지. 거고. 네. 아니, 거기는 북한 당국이 이제 컨트롤하는 그 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나는 그 좀 가지고 있던 돈도 그 철책 넘기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까지밖에 필요가 없거든요. 북한도. 북한도. 바다를 앞에다 두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짐을 줄여야지. 그래서 해 떴죠. 그다음에 그 빵하고 저 사탕을 먹었잖아요. 그 시간이 밝을 때 못 나가고 최소한 저녁에 깜깜해져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좀 잘라 그랬는데 그 민물 개 있잖아요. 그것들이 자꾸 야, 이런 디테일. 야, 이런 디테일. 야, 이런 디테일. 개가 간지러워. 웃으면서. 목숨을 건 탈북을 하시는데 지금 그 개가 지금 그러는 게 좀 신경이 쓰이신다고. 아니 난 아까 매력있다. 배포 유하게 한잠 좀 자야 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쯤 되게 되면 긴장해서 지금 잠도 못 자고 한잠 좀 자고 저녁에 이제 움직이려고.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고. 아니 낮 시간에는 못 나간다. 못 나가는데 여기 누가 잡으러 오는 놈은 없다. 이 정도로 그냥 예측은 하죠. 그 안에는 뭐 고압선 너무 닿으면 북한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그거. 심심해요. 무료는. 내가 탈북 직전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 이렇게 좀 잘났는데 걔가 이렇게 살살 자꾸 개 올라오면서 간지럽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민 씨, 내가 관상 안 믿었거든. 야, 인상을 몰라 관상을 안 믿었는데 오늘 내가 조금 믿는 게 그냥 덕화 형님 성격이야. 진짜. 생긴 사람. 내가 이거 들어가겠어. 한숨자. 딱 그냥 이 느낌이야. 고기가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잖아. 이제 철책 넘었고 거기서 이제 보초병의 눈을 피해야 하면 어두워져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또 갯벌도 건너야 되고 그보다 더 또 이제 물이 또 남쪽으로 흐르는 흐름을 또 타야 되고 이러려면 엄청 오래 계셨을 텐데 개와 19시간. 싸우시면서 19시간 9시간 동안 개를 무덤이 됐겠다 그냥. 근데 그때 정신 상태를 보면은
무서운 건 하나도 없고 좀 멍한 기분? 멍한. 이게 뭔가. 근데 저녁에 보니까 또 물이 들어와요, 이게. 물때가 있어. 그럼 물이 들어올 땐 못 나가잖아요. 이게 까꿀로. 그렇죠.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갈 곳은 저쪽이고. 나갈 때 나가야. 근데 또 기다린다. 밤 12시 되니까 이제 그 발빛에 이제 물이 나가는 게 보여요. 물 흐름이 이렇게 봐요. 김정민 씨 이제 거기다가 시범을 보였던 물 딱 이렇게 딱 하나 딱 뒤에 하나 딱 이게 아주 딱 낙하산들처럼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 물에 뼈를 젓는데 아니 이거 일로 이거 일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안 나가요 이게. 아 이게 또 물이 돼서. 그래서 내가 칼가지가 떼져. 이 파스는 이게 땄어요. 군복이 오히려. 그다음에 이것도 따고 오리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영하는데. 그러니까 오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막이 다 붙었잖아요. 이렇게. 물같이. 그래가지고 그 팔솜에 이거를 이게 감았죠. 홍대동이신데요? 근데 또 이쪽에 팔솜에 하나 또 이거 감았죠. 네. 이게 한 마리 인공 오리와를 만든 거예요. 사과가 빨리 가는 거야. 사과가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물이 빨리 나가고 밑으로도 빨리 나가고 이것도 노가 하나 생겼죠. 오늘 뭔가 유쾌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사실 당사자, 그 당시에 이 젊은 차 소자는 목숨 건 거예요. 지금 나는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 것인가? 이게 죽음이 이런 것인가? 밑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라도 좀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도 가끔 그 이제 물 위에 올라있다가 조류 때문에 흐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잠수복을 입고 있어도 저 정도 시간이면요 저체온증이 와요. 그렇죠. 6시간 반이네요. 더군다나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굉장히 찬 상태죠. 그래서 차 소장님이 멍한 상태로 그냥 편하게 죽고 싶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러다 그냥 바다에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차 소장님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차 소장님을 어쩌면 이 죽음의 순간에 붙들었던 마지막 하나의 어떤 생명의 끈 같은 거였죠. 요 안에 차 소장님이 그때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포기를 하지 않게 했던 물건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 생의 마지막을 직감했던 찰나에 요 사진을 물에 젖지 않게 아이고. 비닐에 싸서 어딘가에 품 안에 넣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 중에서 누구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셨어요? 아니 뭐 부모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럼. 부모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우리 그 아버님이 북한에 이제 갔잖아요. 가서 그 자기 고향이 그 옛날 분들은 더 했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 향수라고. 그럼요. 좀 그 우울하게 사셨지. 그 명절 때는 뭐 일가친척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17살인가 8살인가 그때 또 나왔으니까. 아유, 많이 다 커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옛날로 보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 돌아가신 아버님 얼굴이 떠올랐던 거죠. 아버님의 고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데 아버님 그걸 모르시니까. 자, 그런데 부모님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시간 지났나? 놈인데 국군 심리전단의 아나운서가 방송을 해요. 인민군 병사들이 총불이 돌리고 너무나 이런 그 방송을 해요. 지금 가는 중인데. 야, 나 지금 가고 있잖아. 야, 나 지금 가고 있잖아. 까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좀 약 올리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데 도와주지는 그 않고. 말을 진짜 하셨다고요? 네. 그렇게 외침이
도움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렇게 방송한 것이 내가 정신 들게 해준 거지 맞아요. 이게 약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도 정신 들게 해준 거죠. 그리고 뭔가 중국으로 내가 밀려나는 해류는 아니구나. 가고 있구나. 방향대로 가고 있구나. 이것도 알고 정신이 잃을까 말까 한 상태. 좀 귀에는 거슬렸지만 그게 정신 들게 해준 거죠. 그렇죠. 어쩌면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아나운서가 맞아. 아니실까. 도착하셨을 때 거기가 남한인 건 아셨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무가 일단 많아요. 나무. 그다음에 그쪽에서 발견했으니까 뭐 전투헬기 꼭대기 오고 그다음에 뭐 와서 그 원스타가 먼저 제일 앞에서 권총 들고 손들라 들고 그 중대 딱 이렇게 둘러쌌잖아요. 예. 누구라니까 진짜? 그래서 아 이거 맥이 없어 죽겠는데 물기나 새나 이랬더니 그거 말씀하셨어요? 아 맥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빠질 사람인데. 아, 그쪽에서. 그러니까 부사장이 됐다. 딱 해서 좀 맥이 어깨 붙이해서 나가자 이러더라고. 총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이거는 무장공비가 아니야. 무장공비인 줄 알고 출동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무장공비가 아니구나. 부대 그 막사 거기 딱 가서 있는데 이제 옷에 그 갯벌이랑이 많이 묻었잖아요. 목욕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먹을 거 우선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라면 2개 이렇게 끓인 거 하고 닭 백숙을 가져왔다. 이미 딱 떠내려올 때 보고 야 백숙 끓여. 아침에 백숙을 누가 줘? 단백질 있어야 되니까. 근데도 아침에 백숙 안 주거든. 아니 그리고 거기 북한군이 왔는데 무슨 부사단장이 권총을 겨눠요.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전투기서부터 2kg 정도 그렇죠. 본거 같네. 정음대를 씻고 있어. 백숙 아침에 누가 주니? 내가 봤을 때 갈 때마다 개 잡을 때부터 온 거야. 연말에 잡고 보이거든. 강화 교동에서 거기 갈 때마다 다 보이거든. 사단이 저 김포에 있잖아요. 맞아요. 경계 근무 잘 섰다. 그래서 뭐 소대는 뭐 호상 휴가도 가고 뭐 중대장 승진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사단장이 뭐 자기네 그 사단 평가받게 됐으니까 좋아서 그러겠죠. 투스타 그 사단장이 이야. 차 한잔 하자고 딱 한잔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헬기 타고 서울 가라는 거예요. 헬기를 수령도 타고. 아니고 또 정보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헬기 타고 국군 수도병원 딱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하고. 그러면 헬기에서 보신 김포 시내 모습이라든가 서울 이 수도권 모습 이런 게 전단에서 보신 거랑 그대로네 이런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이거 뭐 빌딩 보고 놀랐다 그러잖아. 근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여기 계속 그 날마다 그러니까 이거 63 빌딩 저기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63 빌딩 있네 이거 승용차 쭉 다니는 거 있잖아. 이게 방송 삐라가 거짓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대로 다 얘기했구나. 그거 안 거죠. 뭐 대한민국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 거는 금방 아셨을 테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9남매 중에 우리 아버지만 없으니까 8남매잖아요. 형제가 다 만났죠. 그래가지고 와, 진짜 사주네. 친척들이 다 여기 있어요. 고모 5분, 어머. 삼촌 3분. 어머. 그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눈 모양이 좀 닮았다든가. 아버지 하도 이 그 고향 그 광주를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참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가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나도 그쯤에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면 이 방송 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그 방송을 듣고 넘어왔다고 증언한 군인이 있습니다. 인민군 여러분, 직접 그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방탄조끼는 입고 갔습니다. 대박이다. 깜짝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최전방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며 고운 목소리로 북한 군인들의 마음을 막 흔들었던 이미향 씨입니다. 나와주세요. 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 아나운서를 했고요. 오늘 이만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대북 방송의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10년간 사실은 여군으로 생활을 했고요. 그래요? 네. 그 여군 교육 중에 제가 부사관이었어요. 네네. 네, 3년 동안 제가 이제 의무 기간인데 그 전에 한 5개월을 여군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보직이 정해지기 전에 네. 저희들을 이제 먼저 뽑으러 오신 거예요. 그 네. 심리전 측에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바로 원고를 들이대시면서 한 번씩 다 해봐라 이렇게 하시고 테스트를 거쳐서 사실은 그때 제가 훈련 기간이라 다들 목이 쉬어 있어요. 그래서 다들 허스키한 소리로 제가 좀 목소리가 커서 아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노래보다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실제로 이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남원으로 내려오신 분도 있으십니까? 저희 선배 때에서 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방 방송이 많을 때고 좀 살벌한 분위기였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조금 부드럽게 한 거예요. 음악 방송을. 그 민지라는 가명을 써서 민지. 네, 굉장히 애교 섞인 목소리.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방송은 인민군 여러분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방송은 딱 바꿔서 처음 시도를 한 거죠. 인민군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나 보다.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죠. 최초로 시도를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귀순을 했는데 그분이 그 민지란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 그랬었는데 실물을 보고는 조금 실망하셨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어린 역할로 목소리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계기로 사실 저희 방송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저희 때 제가 이 시기에 군사복무 했어요. 저희 사군단에서 이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지금 말한 일화가 그 병사가 사실은 와서는 그 민지란 여자 만나보러 왔다 했는데 저희 북한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 여우 잡으러 갔다 오겠다 군인이. 그 여우를 우리를 지금 자꾸 홀리고 있으니 여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군인 한 명이 넘어갔다. 넘어가다가 근데 사고 나서 잡혀가지고 그 영웅으로 저희는 묘사를 했어요. 아니 어쨌든 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이걸 대북 방송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도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약간의 뭐 노하우나 전략 같은 거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 대북 방송은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방송이라서 그렇게 빨리 저희 방송처럼 실제 말하는 것처럼 하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전달을 하죠. 어떻게 메아리 때문에 그래요? 네, 메아리와 화울림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을 하면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냥 사이사이 간격을 두고 네, 그렇죠. 어떻게 한 번만 잘한다. 네,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의 속도로 하고요. 완전 굉장히 사랑에 빠졌어. 야, 대북 방송 아주 매니아구만. 매니아한 게 아니고요. 그 새벽이 되면 저희 그러니까 다 자거든요. 막 피곤하니까 뭐 저녁부터 전다는 게 말이 군무지 그냥 한 명 갖다 재워놓고 자거든요. 딱 자는데 그 방송은 목소리 딱 들리잖아요. 그럼 딱 정신 차려요. 나도 모르게 막 빠져들거든요. 야, 무슨 별밤 기다리는 여중생 같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전이 심야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 이 확산기가 훨씬 멀리까지 2배 이상 더 멀리 전파가 돼요. 근데 이게 다 아까 생방송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방송만큼 엄청 중요한데 실수라면 큰일 나니까 네. 모든 게 다 생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부 녹음하는 건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하고. 네, 생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네, 3번 정도를 직접 그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도 있거든요. 북한군이 가까이 보이는 어느 정도 거리도 가깝다는 있어요. 거예요? 보여요? 북한군? 네, 보여요. 북한군도 미양 씨가 보이겠네. 네, 보이죠. 보이죠. 아니 근데 불편하실 텐데 거기 원래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고 위험하죠. 보이는 라디오 들어가서 여군이 근무하기는 굉장히 불편한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군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요. 다 사복을 입고 들어가요. 네. 또 가끔 명절이면 또 한복을 딱 입고 가요. 작전을 한복까지 네. 해요. 네. 절기마다 딱 그렇게 입고 가는데 항상 방탄조끼는 입고 갔습니다. 네? 위험하니까. 한복 왜요? 네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다가 네네. 큰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본인들 뭐 신기를 건드렸거나 아니면 또 위에서 뭐 무슨 지시가 왔거나 굉장히 민감한 위협사격이라고.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있던 부대 말고 제 바로 옆에 있던 부대에서는 실제 방송을 하는 중에 그 옆에 총을 발사한 적도 있어요. 위협을 하기 위해서. 또 그만해라 이런 의미로. 가까이 있는 곳은 정말 눈으로도 실제로 보이고요.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도 보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작전이죠, 이게. 근데 작전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런 뭐 손짓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 수신호를 하거든요. 아 북한 쪽에서? 네, 왜냐하면 저희는 마이크로 네네네.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면 잘 들려요. 항상 저희는 마이크로 예쁘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노래 들려드릴까요? 네, 딱 좋게 하십니다. 네, 근데 사실은 북한군들은 또 일부러 안 나오실 때도 있죠. 일부러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유도를 하죠. 저희는 계속 만원경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 보고 있으니까. 네. 인민군 오빠 얼른 나오세요. 막 그거 진짜 야. 저기 그러면 오빠 지성이 지금 나가고 빠졌어. 약간 속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실망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복무할 때는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하는 그렇죠, 방송이 그렇죠. 없었어요. 근데 선배들이 그 딱 나오게 되면 그 위에서 그런대요. 쟤들 풍월에 놀아대지 말라고. 죽는다고. 네네. 근데 이렇게 같이 한 개조가 3명이 나갔는데 거기 분대장이 조장 있잖아요. 조장은 딱 잠시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잠만경으로 쫙 봐요. 근데 막 저 같은 하전사 가서 딱 보자. 씨 어린 놈이 뭐 봐. 가져. 그러면서 자기네만 그냥 딱. 네, 그러셨을 거예요. 거의 작전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좀 연장자, 계급도 좀 있는 분들이 항상 거의 나오셨고요. 근데 저희랑 이제 수신호로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와, 그때는 저희랑 정말 길게 대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진짜요? 네,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하고요. 전방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니까 웬만한 노래는 이제 진짜로? 많이 다 알고 아시는 계세요. 거죠? 항상 네네네네. 그래서 뭐 네 지금 계시지만 저희 G.O.D 노래도 많이 틀었어요. 저희 노래? 네네네. 거짓말 이런 거 틀었겠네. 주제에 맞게 또 틀어야 돼서 저희가 그때 주제에 맞는 노래들을 저희 틀어드렸어요. 노래 중에 괜찮은 거 있어요. 잘 많죠. 가지. 네.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야, 그거 들으면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잘 아는 삼촌이 이제 휴전선 옆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얘기하는 게 자기네 있을 때는 그 대북 방송이 계속 들렸대요.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아 진짜 탈북하고 싶은 그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났대요. 근데 특히 거기서 나오는 게 좋았던 게 대중가요. 이런 노래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맨 그냥 장군님 노래, 뭐 군대들은 그런 것만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 살살 들려오는데 너무 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 네. 작전을 수년 동안 했던 우리 이미양 아나운서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달도 안 된 사이에 DMZ 탈북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한군 병사 2명이 열흘 간격으로 2명이 왔던 그 탈북이 있었고요. 북한군 병사가 또 최전선을 넘어서 귀순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병사의 기순이 이달만 벌써 4번째입니다. 또 바다를 통한 탈북도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를 통해서 한 청년이 왔고요. 또 평양에서 사는 과학자 그 가족인데 이 사람들은 탈북하기 위해서 원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원산에서 동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또 오신 이 사례가 8월 11일 날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한강으로의 탈북. 한 청년이 한강을 이용해서 기존 탈북하고는 전혀 색다른 탈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그러게요. 정철원 대표님. 예. 진짜 많이 넘어오는 거죠? 최근에 군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해상 탈북 같은 경우에는 그 두만강을 건너는 탈북 비용이 한 사람당 10,000불이 넘습니다 지금. 1,000,000원. 네. 근데 배 한 척을 사가지고 5명이 타게 되면 50,000불짜리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용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두만강으로 가는 것보다는 배 하나 몰래 사가지고 n분의 1로. 예, n분의 1 해가지고 배 타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이 해상 탈북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이한 루트로 오는 사람이 1년 가도 한두 명 겨우 될 이런 꼴이었는데 2달 사이에 10명 됐다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고 또 어떤 분은 탈북하기 전에 대한민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실제 군인 같은 경우도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입대했는데 앞에 한국이 보이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듣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북한 내 주민들 속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변화는 분명히 북한 체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좀 심각해 봐야 될 상황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들은 탈북 스토리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우리 탈북 미녀 주변 분들 중에는 이렇게 좀 이게 이색적으로 좀 탈북하신 분이 계신가? 제가 바다로 오려고 한 척에 한국 북한돈 10만 원 정도 했어요. 배 한 척이 10만 원이요? 네. 그때 목선이 10만 원, 홍턴이가 2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목선을 타고 오다가 배가 깨졌어요. 어머나. 배가 쪼개졌어요? 네. 서를 만나가지고 잘못 싸가지고 배를 또 들어갔고 두 번째 통통이를 탔는데 통통이가 엔진이 중국산 경운기 있잖아요. 엔진. 경운기 18마력 엔진이에요. 바닷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이 깨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아까는 배가 쪼개졌는데 지금 엔진이 쪼개졌어요. 네네. 엔진이 깨져가지고 다시 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간 거 모르고 육지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왔구나 하고 저는 내려서 이렇게 딱 봤는데 전기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떤 미심쩍은 생각으로 북한인지 한국인지 감각이 안 갔는데 북한 군대는 이 목표가 보여요. 밤에 바짝바짝 빛나거든요. 동이랑. 맞아. 보는 순간에 여기 북한 땅이구나. 거기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나왔던 데로 들어갔다면 아무 일이 없는데 다른 쪽을 간 거예요. 연안 땅으로 간 거예요. 연안 염전 앞으로 들어갔는데 너 한국 시도하다가 들어왔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끌고 들어가서 보위부에 가서 배 무작위 맞고 고소 쓰고 3일 만에 풀려났죠. 다행이다. 3일 만에는. 근데 이상하게도요. 조개나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면 아무 일 없이 38선 연속까지 나와요. 근데 한국으로 오려고 마음 먹고 떠나면 꼭 그런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배가 쪼개지거나 엔진이 쪼개지거나. 세상에 대박이다. 그리고 또 서해 바다는 민물과 썰물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썰물 때 잘못 만나면 바로 또 들어가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거의 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 번에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거야. 배로 타고 오면은 쉬운 걸 1,200km라는 길을 돌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중국까지. 1,200km. 그러니까 원래 살았던 데로 황해도인 거죠? 황해남도 첨단에서 안전일에서 나와가지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황해도 엄청 가까운데 한국까지? 걸어서? 네. 어머. 남포를 비롯해서 뭐 평성, 개천, 뭐 여덕, 맹산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1,200km를 한 달을 걸었어요. 아니 근데 그걸 굳이 걸어서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뭐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회사 기능공을 일했어요. 그래서 회사 70명 인원 중에 저 혼자 플라스틱 30mm, 70mm, 100mm간을 뽑는 기능공으로 있다나니까 그때 2007년도, 8년도 이때가 양양도 삼지연해가 고양도 꾸리는 사업이 한창이었어요. 거기 들어간 상하수도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국가에 직접 내려온 자재였어요. 이 회사 지배인이 사리사욕 다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국가보위부 검열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백두산에 올라와야 될 물건이 안 오니까 검열이 붙다 나니까 이 지배인이 한 거를 몽땅 제가 한 거로 모두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보위부 일단 검열 붙으면 그러면 뭐 10년이 걸릴지 모를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날 보위부에서 덮쳐온 거예요, 집으로. 야. 그래서 화장실 옷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뜨고 뛰었어요, 제가. 그래서 걸어가지고 사료까지 왔어요, 일단. 2박 3일을 걸어서. 남포까지 가는 도로는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때 제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매력 내렸네. 일단 국가 당자금 빼돌린 죄로 이렇게 돼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산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평균 3, 4일 굶는 거는 흔할 일이었고요. 그렇게 또 그때가 또 11월 달이어가지고 추웠다 나니까 얇은 옷 한 벌 입은 상태였고 급하게 나오다 나니까 그래서 한 달을 걸어서 11월 17일 해령까지 가게 됐거든요. 동상이랑 이런 거는 안 걸리셨어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 밤에 걸었어요. 낮에는 차가게 건드리려고. 추운데 자면 동상 걸릴 수 있으니까 거꾸로. 그래서 빈속에 잠을 자면 못 일어나거든요. 맞아. 군대에서도 정찰중대에서 있다 나니까 그러네. 그걸 또 배워하기 때문에 거의 밤에만 걸었고 낮에는 햇빛 일본은 눈이 뜨거워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산에서는 뭐 물이나 아니면 도토리, 뭐 밤, 무뿌리, 배추뿌리 이런 거를 먹으면서 막 3, 4일씩. 정신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거의 같아요. 완전 서부대 작전했네. 근데 원래 하루에 사람이 진짜 잘 먹고 걸어도 20km 이상 걷기 힘들거든요, 사실. 40km, 10km 하루 걷는 게. 그 매일 마라톤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북한에도 이렇게 화전민식으로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렇게 농사지면 사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만나면 사정을 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좀 밥을 한두 그릇 싸달라고 하면 싸줘요. 그걸 싼 날은 밤낮으로 걸어요, 잠을 안 자고. 그 기운에 가야 못 먹었을 때는 실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때는 2박 3일 안 자고 걸어요, 꼬박. 그래서 저희 지방하고 달리 맹산 여독점 오니까 벌써 서리가 오고 아침이면은 살얼음이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는 11월 2일, 3일쯤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거 이런 건 그렇다 치고 그 긴 여정 끝에 국경지대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거기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두만강이나 뭐 그 강변이. 네. 해령에 오니까 저는 국경지대는 연고가 없잖아요. 일단 강은 건너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브로커를 사서 건너고 했지만은 저는 브로커 살 돈도 없고 연고도 없다 나니까 아무것도 몰라 국경 정세를. 그래서 해령에서 무턱대고 날이 어두울 때 걸었어요, 밑으로. 그래서 원성 방향으로 한 2~3시간 정도 걸었는데 뭐 버드나무 숲이 제일 많아요, 연산에 가면. 갔는데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잠복초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데서 2시간을 뻗쳐섰어요, 엎겨가지고. 그런데 담뱃불만 기다려온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이 짝에서 한 30~40m, 이 짝 30m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건넜어요. 확인을 하고 이제 담뱃불. 네. 담뱃불을 보고 여기는 잠복이 없구나 건넜는데 뭐 이상하게 공동묘지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가에도 묘지가 있구나 하고서는 머리가 좋으시네. 가는데 촉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지? 하고 보니까 잠복초인 거예요. 땅에 해놓고 이렇게 묘지처럼 해놓은 거.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또 1시간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인기척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살고머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총만 넣고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총창만 뺐어요. 총을 갖고 가면은 벌써 아니까. 잡혀도. 네, 그래서 총창만 빼고 들어섰어요, 강판에. 그러니까 살얼음이 오른 거예요. 그때 키가 한 이 정도 물이 찼어요. 들어서니까. 알몸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들고 들어섰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이니까. 밑에서 얼음을 원래 깬 거예요, 계속. 한 300m가량 되더라고요. 가운데는 좀 안 얼었는데 간역에 다 얼어버린 거예요. 나오니까 눈이 무릎까지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걸었어요. 산길을 타고. 도로를 못 하는 거예요. 연길에서 훈춘까지 가는 도로는 네턴길이라 걸음길이 걸을 수가 없어요. 연길에 가서 연길 경찰 들켜가지고 추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아파트 4층까지 올라가는데 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배 내서 도망쳐 왔고 한 번 잡혀 나갔댔고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4층 이 평지 내서 경찰들은 총 들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냥 무턱대고 뛰어내렸어요, 바다가. 4층에서? 4층에서? 네.
뛰어내렸는데 일이 되려니까 그때 25돈 투석이 가서 모래를 쏟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바닥에다가. 근데 거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공사하는 거. 모래더미에 쏟았어요. 근데 죄송한데 이건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그거에 모래가 있어가지고 한 이만큼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랬구나.